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덕도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를 했다. 뭐 예타 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덕도 문제에 대한 논란 뭐 이거보다도 우리는 이제 예타 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타 면제인데 예타 면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제가 앞서서도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업이 있어요. 이제 어떤 사업을 전개합니다. 사업을 전개하면은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은 이제 주무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무부처가 요걸 한번 사업성이 있는지를 따져요. 이렇게 장벽을 하나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갖고 장벽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봅시다. 아이씨, 장벽을 너무 일찍 그렸다. 장벽을 두 개를 이렇게 한번 나란히 한번 그려볼게요. 예전에는 말이에요, 이 낮은 장벽 하나만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주무부처라고 한번 해볼게요. 주무부처가 이 사업과 관련된 이 장벽을 하나를 놓고 여기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죠.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장벽이 없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그러면은 이 장벽이 낮아요. 왜 낮으냐면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웬만하면 사업을 하고 싶지. 웬만하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왜 하고 싶냐면은 아니 자기네 조직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조직이 안 늘어나도 일단 예산은 많이 따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야흐로 때는 1997년도 98년도입니다. 98년도. 98년도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 그래프로 보면 굉장히 그래프가 밑으로 푹 꺼졌을 때인데 그때가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고 97년도에 그리고 98년도로 넘어와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1년을.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훅 해버렸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봤더니 말이에요. 와, 이거 뭐 그 당시 한 몇 개였더라? 한 20여 개? 20여 개 되는 사업이었나? 뭐 그랬는데 그때 이제 국가 사업 있잖아요. 국가 사업인데 그 주무부처들한테 이 타당성 조사 해봐라 그랬더니 딱 하나 울릉도에 공항 짓는 사업 하나만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됐고 나머지 사업이요. 전부 다 타당하다. 이렇게 통과가 된 거예요. 저 국민들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고 막 국민들 막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 나타나고 난리도 아닌데 이게 정부가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야 되겠냐. 해가지고 99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여기다 써볼까요? 장벽 크게 높게 하나 세운 거예요. 예비타당성 조사. 왜냐면 이 사업을 웬만하면 하고 싶다 하는 기관이 하는 조사가 아니고 여기는 있잖아요. 여기는 이 높은 장벽 하나 세워놨는데 이거는 말입니다. 누가 하냐면 기재부가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요. 웬만하면 견제를 해가지고 돈을 함부로 허투루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소임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높은 장벽을 세워놓고 한번 어디 요거 넘어가나 볼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사업을 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이 규모가 말이에요. 사업 중에서 500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이 소요되는 재정에 예측되는 재정의 소요 경비가 500억 원 이상 사업이고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요. 국고로 300억 이상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 예, 이런 사업이면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예,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를 한번 이렇게 통과해 봐라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따지는 게 어떤 거냐면요. 경제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경제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정책성 분석이라고 해요. 정책성에 대한 분석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제성 분석을 한다 그럴 때는 이건 KDI가 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제 맡아서 하는데 이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요때 있잖아요. KDI가 하는데 BC 레이셔라는 걸로 해요. BC 레이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베네핏 코스트 레이셔. 그래서 편익 비용 비율이에요. 편익 비용 비율을 따져서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큰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큰지 작은지 이거를 따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1보다 크면은 경제성이 있다. 1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가 하는 사업은 경제성만 갖고 볼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떤 형평성의 실현, 지역의 균형 발전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건 기재부가 최종 기재부가 최종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기재부가 정책성 분석을 할 때 요때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형평성, 사회적인 형평성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라는 거죠. 지역의 균형 발전 같은 거. 이런 거를 고려하는 거예요. 고려를 해가지고 경제성이 1이 안 나왔더라도 BC 레이셔가 1이 안 나왔더라도 이제 이거를 예타를 면제하는 형식 등등. 면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렇지. 이거는 면제가 되면 H당초부터 이게 너무 커서 면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이 안 됐더라도 밀어붙여서 이걸 통과시켜 줄 수도 있어요. 네, 허들을 좀 낮춰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예타 면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좀 정부 여당하고 보조를 많이 맞춰줬었던 정의당조차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이었어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뻑하면 예타 면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의 건전함을 유지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이 부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걸 이제 앞세워서 사실은 이제 예타 면제를 여러 사안들에서 좀 해줬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가치가 좀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죠? 부딪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거를 왜 이렇게 서두르냐 해가지고 요 얘기는 뭐 지난달에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그런 뭐 좀 잡음이 좀 있기도 했지만은 어쨌거나 이게 워낙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요 오래 묵혀진 사업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정부 여당이 이제 총대 메고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쨌건 이제 뭐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예타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타는 면제하는데 이제 이게 보니까 환경 영향 평가는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교통 평가 같은 게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하는 평가예요, 사실은. 앞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보자는 건데 이거는 이제 환경단체 같은데 이 정의당 같은 데가 왜 또 그걸 비판하고 나섰냐면 이런 이제 이게 진보의 가치잖아요. 환경 파괴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는 것 자체도 진보적인 성향 가진 사람들은 약간 좀 이렇게 미안해하는 죄스러워하는 이런 게 있어요. 진보적 가치 안에는 이게 이 환경 파괴 오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시킨대 비행기가. 그래갖고 이제 이거 왜 자꾸 이런 걸 늘리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판도 있었는데 뭐 그런 걸 의식해서일 수도 있고요. 환경 영향 평가를 그대로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김해공항이 있는데 이제 김해공항과 관련해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중복되지 않게 종합계획을 수립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타에 대한 얘기가 이제 거기에 또 나와 있고요.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경제산업 쪽으로 갑니다. 쿠팡이 미국 증시 거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 정보들은 좀 알고 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국내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세계 최대 규모 증권 시장인 뉴욕 증권거래소,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아니고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해서 뉴스가 크게 났습니다. 쿠팡은요, 이제 이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공모가 35달러 대비 40.71%나 상승한 49.25달러의 첫날 거래를 마감했다. 이게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 거래소의 전면에 쿠팡 상장을 축하하는 현수막과 함께 태극기가 걸렸고요. 204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거래소에
태극기가 전면에 걸리고 사상 최초다. 우리도 좀 약간 오 좋은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있었는데 약간 또 국뽕 주스 한번 맞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쿠팡은 사실은 이제 그 손정희 씨 일본 자금이 많이 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자금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보니까 엄청난 적자를 감내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계속 이게 2010년도에 창립이 됐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적자를 좀 보고 있어요. 초반 일부 빼고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많이 늘려놨거든요. 손해를 보면서도 막 새로운 시도들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세는 많이 확장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내실이 과연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게 네이버에 완전 밀려가지고요. 네이버가 완전 1등이에요. 네이버. 우리 뭐 물건 살 때 네이버에다가 쳐가지고 거기서 검색되는 거 가격 비교하고 제일 싼 데를 찾아주잖아요. 네이버가. 그러니까 포털이 그런 게 유리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네이버에서 우리가 검색어를 쳐서 들어가잖아요. 네이버에서 검색어를 쳐서 들어가면 네이버가 2%인가를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다른 이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 자기네 사이트로 들어와서 물건을 사면은 할인해주고 그래요. 쿠폰 주고. 그게 그 네이버에서 이익을 매출액 대비 2%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쿠팡이 이제 그 아무튼 네이버한테도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쿠팡이 이것이 이게 내실 있게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주가가 과대 포장된 거 아니냐. 뭐 컨벤션 효과 비슷한 게 있는 거죠. 지금 일부. 이제 뭐 그렇다고도 이제 얘기하고 있고 너무 평가가 높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쟁자들도 지금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뭐 SSG 같은 경우에도 신세계 이마트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과감한 어떤 시도들을 새롭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도 네이버에 이게 밀려 있는 상태니까 다음이 그 우리 왜 이베이 있죠? 이베이 커머스, 이베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 소셜 커머스 여러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베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음하고 롯데가 인수하려고 인수전에 나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도 좀 거대한 경쟁자가 생기는 것인데 과연 쿠팡이 잘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요즘에 그리고 뭐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도 많이 걸려. 그다음에 쿠팡의 그 배송 직원들이 또 그죠?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아주 악재도 많이 있습니다. 악재도 많이 있고 좀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는데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못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배송업체이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좀 이제 옥죄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과제도 많다. 그렇게 봐야 될 듯합니다. 쿠팡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로 갈게요. 방금 전 거는 제가 페이지를 못 지웠네요. 깜빡하고. 요게요. 이게 이제 요거 지난달에 했던 건데 지난달 베이스로 하다가 제가 못 지웠어요. 잊어주시고 다시 한번 복습했다 생각하셔도 되고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1,755달러 그래서 2년 연속 하락했다. 요거는 글쎄 뭐 좀 이게 좋지 않은 기사인 것만큼 분명한데 우리가 또 이제 통계 자료 볼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통계 자료 볼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착시 현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추세가 일부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봐야 됩니다. 안 그렇고 진짜 심각한 건지도 좀 봐야 되고 그런 건데 작년 미국 달러화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NI가 국민 총소득이 31,755달러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국가에서 3만 달러 이상 1인당 국민소득 갖고 있는 나라가 7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쉬운 게 2년 연속이 내리막이 됐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이 3월 4일 발표한 2020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작년 1인당 GNI가 31,755달러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은요. 우리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실질 경제 성장률이 1% 정도 감소했잖아요. 네. 감소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성장률 하락이 당연히 이게 뭐 이것도 22년 만에 성장 하락이었지만 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아주 특수한 상황이 또 반영도 되기는 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1인당 국민소득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올라가면은 괜찮다. 뭐 이렇게 보는데 가만 보니까 이탈리아를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위에 있었던 이탈리아. 근데 아우 이거 지금 몇십 달러 1인당 요거 국민소득이 몇십 달러 차이로 이거를 못 제꼈어요. 제끼는 줄 알았다가 아깝이 이렇게 됐고 근데 다만 이제 이 코로나 관리가 우리도 잘 됐지 않습니까? 잘 됐지만은 요거는 뭐 국제적인 평가니까요. 잘 됐지만은 대만 같은 데가 우리보다 더 관리가 철저히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만 같은 데가 성장률을 굉장히 높게 이렇게 거두면서 그러면서 대만이 치고 올라왔죠. 대만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대만은 3만 달러가 아직 안 되지만은 우리가 대만한테 추격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이제 우리랑은 인구 규모도 좀 작고 뭐 그래서 대만하고 뭐 다이렉트로 견줄 정도는 아니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대만의 아무튼 이 저 성장세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1인당 GNI가요. 우리 3만 달러 수준인데 사이즈 있는 국가 중에 우리가 몇 등이다 이런 게 중요하지. 사이즈가 작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보다 1인당 GNI가 많은 나라는 널렸어요. 널렸어.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 제일 높은 나라 어디예요? 아세요? 그게 보통 어느 쪽이 보통 그걸 가지고 경쟁하냐면 노르웨이, 예? 노르웨이. 그 다음에 또 뭐 어쩔 때 보면 아이슬란드 이런 데가 되게 높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되게 높게 나오는 나라가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 뭐 그런 데는 어떻게? 벨기에 그런데 또 스위스 아니요 이런 데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노르웨이가요 9만 달러 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경쟁 상대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우리보다 인구 규모도 작고 그래서 그래요. 대만은 노르웨이보다 많지. 그러긴 하지만은 우리랑 다이렉트로 견줄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자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사를 우리가 통계자를 볼지 모르면 너무 휘둘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만은 우리나라랑 인연은 있죠. 왜냐하면 아시아의 네 마리용 그래서 뭐 떠오르는 신흥 아시아의 경제 강국 이래가지고 뭐 불렸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옛날부터 이런 어떤 경쟁 구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경쟁 상대는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생각하는 경우에는 야, 이 대만한테 다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좀 그게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1인당 GNI가 뭐 예를 들어 대만이 쫓아오더라도 국가 규모가 우리보다 이제 절반 이하 인구 규모나 이런 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할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홍콩이나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높은데요. 뭐 이미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도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1인당 GNI가 더 높은데 그럼 뭐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걸러서 봐야 된다. 근데 언론이 자꾸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또 거기에 또 스타일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좀 그거 걸러보고 또 이런 것도 고려할 줄 알아야 돼요. 작년 원화 가치가 1.2%가 떨어진 것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원화 가치가 1.2% 떨어졌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환율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환율 상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환율이 상승했다는 1.2%만큼. 근데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이것 때문에 미국 달러를 하나 살 때, 미국 달러 1달러 살 때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환율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얻은 GNI를 가지고 원화로 환산돼 있는 거랑 원화로 계산되어 있는 거랑 달리 달러로 이걸 환산하는 과정에서 1.2%만큼은 이게 손해보고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손해보고 들어가는 게 있다는 겁니다. 달러로 바꿔서 계산할 때 원화로 환산하면 좀 더 큰데 달러로 환산할 때 손해보고 들어갔다. 환율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할 건 없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작년에 우리나라의 전체 이 GDP가 떨어졌다는 것은 좀 이건 좀 우려가 돼요. 우려가 되는데 올해 이거를 얼마나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기저효과 같은 것들을 잘 거둘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그런 얘기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